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코스모 신소재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부 기본적 분석 시간에는 회사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죠. 코스모 신소재는 한 50년 정도의 코팅 기술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또 오디오 테이프의 그런 매그네틱 필름 같은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그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그런 코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제 LCD TV라든지 스마트폰, 컴퓨터 뭐 이런 여러 가지 IT 소재형 MLCC 그런 이형 필름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용 그 MLCC, 그 다음에 OLED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또 여러 가지 이형 필름이나 또 접착 필름 같은 것들을 그런 이제 통틀어서 그냥 기능성 필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기능성 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게 또 더 추가돼서 요즘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은 전기 자동차용 또 전력 저장용 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 그 다음에 토너 같은 것들을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너 시장은 또 점점 그 시장 수요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 토너 시장의 감소 부분을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뭐 이런 양극활 물질 수요, 이게 이제 또 그 감소폭을 이루고 있는 토너 시장을 또 오히려 충당하고 또 2차 전지 관련 그런 매출이 그 토너 관련 매출 감소를 메꿀 수 있는, 메꾸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의 시가총액은요, 오늘 현재 4,270억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약 330위 정도 해당하는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배당을 주지는 않고 있죠. 배당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외인들의 포지션 비중은 2.2%. 배당을 주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뭐 외국인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뭐 2.22%면 사실상 외인들이 비중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 계열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요, 우선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죠. 매출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토너 시장이 이제 전체의 한 66.7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필름이 한 33.2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토너 시장이 조금 2019년부터 그 감소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전체 그 매출에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면서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능성 필름, 즉 MLCC에 관련된 그런 필름 물질들의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그 다음에 자회사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관계사는 연결 대상 자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현황도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연결이라기보다는 개별 형식을 재무제표상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센서스는요, 지금 현재 증권사 한 군데에서만, 미래에셋대우에서만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 8월 25일 날, 8월 25일 날
리포트를 쓴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한 군데라는 것이 조금 그 회사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의 분석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분은 지금 보시는 대로 전체 물량 중에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이 약 한 29.31%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의 최대 주주는 사실은 코스모 화학이라는 이 회사도 상장사죠. 코스모 화학이라는 그런 회사가 28.44%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주주 관계인들 합쳐져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한 30%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 분석을 할 때는요, 보통 최소한 대주주가 한 30% 정도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좀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이 너무 작은, 특히 뭐 10%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 경영권 관련 또 주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다 보기 때문에 최소한 대주주는 30% 정도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물량들은 현재 시장에 다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그 매매 변동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최근에는 뭐 그렇게 크게 최대 주주들의 변동 사항은 없었고요. 지난 기록을 보면 뭐 7월 달이라든지 또 지난 3월 달, 특히 3월 달에 좀 많았네, 그죠? 장내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쭉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현재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대주주 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최대 주주들은 이 코스모 신소재의 주식을 사고 있다. 뭐 큰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포함된 테마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테마는 역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테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의 테마는 첫 번째 이제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의 테마로 잡혔기 때문에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테마 업종 섹터로서는 여기 보시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죠. 이 캐러거리 이 테마 안에 제가 35개 업체들을 지금 기업들 종목들을 지금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테마 업종의 상승분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높은 현재 내용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죠. 아직 1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즈막한 그냥 뭐 그렇게 관심이 없거나 안 좋은 테마 업종군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높은 현재 주도 테마 주도 업종이라고 보긴 좀 어렵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MLCC죠. MLCC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차트가 저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MLCC는 아까 봤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보다도 훨씬 더 지금 업종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세의 기운을 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조금 좋아졌었잖아요. 그 기운들을 얻어서 대부분의 업종 테마군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MLCC도 그 정도 수준에서의 상승세라고 봐야지 이 MLCC 그 업종군이 주도적인 업종이다, 주도적인 테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코스모 신소재는 그 두 군데의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그 두 군데의 테마가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모 신소재는 최근 어떤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좀 지겨워하고 힘들어 하신다. 네, 왜냐하면 계속 좀 제법 긴 기간 동안에
횡보를 보여왔거든요. 네, 횡보 장세를 쭉 보여왔기 때문에 예, 조금 지루해 하신다. 뭐 거의 지금 여기 차트 보시다 하면은 코스모 신소재 주봉 차트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 달에 폭락이 크게 나왔었죠. 예, 그 이후에부터 다시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 기조를 보였던 4월, 5월, 6월, 7월, 8월 뭐 이런 기간 동안에는 코스모 신세제 코스모 신세제도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 그러다가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지금 사실은 거의 한 4개월 정도 계속 역포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 구간에 있다. 우리가 이걸 흔히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그런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지겨워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테마가 사실은 주도업종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지 않으면 개별 종목이 사실은 혼자 올라가기는 힘들다. 특별한 재료나 특별한 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혼자 올라가는 것은 거의 힘들다. 그래서 일단 업종이나 그 테마의 변동을 상당히 잘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추세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네이버 뉴스를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요. 뭐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뭐 최근에 지난주에 그 약 1,560억 규모의 2차 전지형 양극화 물질 공급 계약 체결이 이렇게 공시로 나왔더라고요. 이 규모가 전체 매출 규모의 63.98%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호재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뭐 크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원래 뭐 예상되어졌던 그런 공급 계약 체결 뭐 이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전 뉴스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9월부터 이 생산 라인을 전면 가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그 생산 라인의 전면 가동을 통한 그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게 매출로 이어질 거고,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에 이제 좀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뭐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이 구성을 훨씬 더 높인 새로운 그런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고, 그 양극재가 이제 개발되면 내년부터는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 NCM 양극재라 그러죠.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를 지금 현재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새로운 하나의 신소재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큰 새로운 소재의 그, 그 영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실적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실적은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실적 노트를 보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노트는요. 자, 우선 실적을 이제 보실 때 우선 연간 실적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요. 어, 사실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역성장을 하는, 그것도 좀 제법 큰 역성장, 마이너스 119%에 해당하는 큰 역성장을 보였던 한 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은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았다. 또 거기에 맞게끔 주가도 이제 조금 안 좋았는데요. 나중에 주가 추이는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또 조금 재밌는 현상도 발견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2019년은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기업 실적을 보냈던 한 해였는데요. 그 기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279%의 아주 고성장의
실적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대충 약 한 122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74원, 작년 대비 204%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 대비 매출은 오히려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올해도 2261억이니까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그 매출 자체는 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2019년, 2020년 이 두 해를 놓고 봤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가 최소한 실적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어, 두 해였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실적은 정말 형편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21년과 2022년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인 거고요. 물론 뭐 2020년의 4분기가 아직 지나간 건 아니죠. 앞으로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2020년이 거의 다 저물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니까 2021년, 2022년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1년의 실적을 보면 올해 대비 약 한 10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93%에 해당하는 성장. 그 다음에 EPS, 매출액 모두 다 거의 뭐 아주 큰 성장. 124%, 뭐 83% 정도 성장을 예상해서 전체적인 평가상으로는 약 한 100%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는 있어요. 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했을 때 현재 이 회사, 이 종목을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증권사 한 군데가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한 군데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컨센서스를 또 리포트를 내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거의 대다수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에 비해서는 한 군데라도 커버를 해주니 그래도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목표점을 잡고 또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 일이긴 하죠. 하지만 한 군데의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 실적들을 좀 크게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또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죠. 최소한 컨센서스를 발표하는 증권사가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도 다섯 군데 이상이 되면 조금 더 왜냐하면 그 세 군데 또는 다섯 군데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두 군데에서 조금 주관적으로 뭐 잘못된 평가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잘못된 컨센서스를 발표하더라도 평균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그 위험도가 떨어지는데 지금처럼 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의 증권사의 컨센서스만 믿고 가기에는 사실 이 컨센서스는 너무너무 변동이 클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로 이렇게 지금 최근에 한 군데 원래 두 군데가 커버를 했는데 한 군데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한 군데 이것도요. 언제 그냥 얼마 지나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예 컨센서스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컨센서스를 철회해 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상해져요. 지금까지 나왔던 컨센서스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수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래도 한 군데라도 있는 걸 다행으로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10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다행스럽게도 다른 또 증권사들도 리포트를 내면서 컨센서스에 참여를 해준다면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100%의 성장성을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2022년은 31%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그 자체도 100%가 올라가지만은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과 폭만 가지고 보는 퍼센테이지도 약 한 207% 정도.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과 분에 대한 부분,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영업이익이 122억이었어요. 근데 내년에 235억이면 135% 정도가 신장하는 135억 정도가 더 신장하는 거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341원이 더 신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과 EPS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올해 증가분보다 올해는 158억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11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실질적인 증가분은 올해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8%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거고 EPS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대신에 올해 작년에 그 매출을 대비해서 올해는 오히려 약간 줄어들었잖아요. 178억 정도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줄었었어요. 근데 2021년에 컨센서스가 4,147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가된 그 금액이 1,886억, 퍼센테이지로는 1,160억이나 1,160%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게 207% 정도 상승하는 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전년 대비 성장률과 또 절대적인 성장치의 퍼센테이지 두 개가 다 일단 이렇게 양의 값을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코스모 신소재의 앞으로 성장 전망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고 있다. 예, 그나마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뭐 영업이익이나 EPS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양수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ROE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엔 뭐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마이너스 4.99%의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5.3 정도로 회복을 하긴 합니다. 회복을 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 ROE는 최소한 10% 이상이 되는 것이 정말 좋고 10%가 이상이 되면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사실상 이 기업이 돈을 제대로 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11.01%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는 넘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ROE도 11.99, 2021년 대비 조금이지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는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된 실적 전망의 모습을 보인다. 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기별의 실적을 잠깐 보면요. 뭐 분기는 올해 지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뭐 계속 안 좋은 적자의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1분기, 2분기는 일단 흑자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폭이 뭐 그렇게 큰 수준의 흑자의 규모는 아니다. 물론 전년도에 그 금액들이 이 마이너스가 많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이렇게 되게 커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뭐 그렇게 좋은 실적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1분기, 2분기 보시면은 전부 다 컨센서스 대비 더 이렇게 실적이 하락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닝 쇼크라 그러죠. 어닝 쇼크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올해 1분기, 2분기의 성적도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지금 11월 13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11월 13일 발표됐고요. 11월 13일 발표분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적자였거든요. 3분기가. 근데 그거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퍼센테이지로는 약 155%의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흑자를 보인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연간 실적에서도 확인했지만 올해 3분기도 전년의 매출보다도 약간 뭐한 3억 정도 부족한 그러니까 성장세는 없는 거죠. 매출액만 봤을 때는 성장이 멈춘 올해 3분기까지도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연간 실적 때 보여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올해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 2021년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를 변하는 추이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20년 올해 3분기까지는 약 한 165%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2020년의 성장 예상이 한 279%이기 때문에요. 분기별의 내용만 갖고는 지금 연간의 실적보다는 분기 실적이 사실상 받쳐주고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연간 실적이 오히려 추후에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0년 내용을 가지고서는 165%의 성장성을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올해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 전망치가 합쳐진다면, 지금 전망치가 완전히 EPS 같은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누적을 못했는데요. 일단 그것이 누적이 되면 조금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계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는 1, 2, 3분기는 뭐 그렇게 큰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도 당연히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0.25 정도로 나오거든요. 제가 항상 가치 평가를 설명을 드리죠. 0.5보다 낮으면 어떻게 된다? 저평가 국면이다 보시면 돼요. 0.5보다 0으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회사의 기업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낮은 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가치 평가가 1이 되는 게 가장 적정한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1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 전망 대비 현재 주가가 좀 거품이 끼었다, 고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0.25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1년에 현재 주가로 생각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2021년에 실적을 이렇게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거의 이제 변동의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또 다른 컨센서스가 나올 때마다 가치 평가는 또 새롭게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계속 추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지금까지 수치를 쭉 이렇게 봤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이 주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4년부터 연간 기준으로 그래프를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예, 지금 여기에 이 연두색이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진한 파란색이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운 컬러가 EPS거든요. EPS인데 아까도 우리가 실적 그 확인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했지만 2019년은 매출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EPS도 많이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그죠? 이 세 개가 모두 다 줄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시피 할 정도로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2019년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죠? 네, 많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2017년에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 물론 뭐 매출이 2017년에 많이 좋았으니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왜 올라갔냐 할 수는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 이 폭이 조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 당연히 갑자기 실망을 이렇게 할 수 있을 수준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EPS나 영업이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2020년 올해죠. 예, 매출액이 작년에 가뜩이나 그 매출액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매출이 더 떨어지는 지금 그런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고, 1, 2, 3분기에도 지금 그런 데이터가 실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출도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EPS와 영업이익은 조금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2019년도에 떨어졌던 부분을 다시 약간 돌려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돌려내는 모습인 걸 감안하더라도 매출액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2020년에 이 그 주가의 턴어라운드 모습은 떨어진 폭만큼 거의 올라가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턴어라운드가 실적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2019년에 이 주가가 떨어진 게 너무 과도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상 심리적인 그런 주가의 반등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던 2020년 올해 4분기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 또 그거에 대한 전망들이 있으면 주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2021년과 2022년의 매출이라든지 또 EPS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2020년, 2021년, 2022년에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예상을 또 기대를 해봅니다. 적정 주가를 한번 볼게요.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니 지금 현재 대충 2021년에 적정 주가는 약 한 23,000원대 정도, 그 다음에 2022년에 적정 주가는 한 28,000대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어져 나오는데요. 그래프상으로 한번 차트상의 그 위치를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모 신소재의 주봉 화면입니다. 주봉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올해 2020년의 적정 주가 12,423원입니다. 현재 이 12,423원은 올해 5월달 거의 6월달 접어들면서부터 돌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돌파를 했고 이미 2020년에 적정 주가는 이미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2020년에 고점 밴드는 얼마 정도였냐 하면은요. 고점 밴드는 17,204원 정도니까 17,204원. 예, 뭐 한 요 정도 규모가 지금 2020년에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선을 그어 놔 볼까요? 2020년에 고점 밴드는 17,204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이 이 구간 빨간색 선 점선이 2020년에 적정 주가 고점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를 놓고 본다면 저점 밴드는 4,800원대였으니까 4,800원이면 대충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올해의 형태였다면 2021년 적정 주가는 물론 2021년에 실적 전망을 그대로 했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그 가정 하에서는 지금 얼마로 예상하냐면은 약 23,467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23,467원은 여기 좀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초록색 보이시죠? 이게 2021년의 적정 주가 예상 밴드입니다. 하단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9,176, 그러니까 파란색 선 있죠? 이 부분인데요.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고요. 적정가를 찾아간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올라간다면 한 60%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저점 밴드까지 떨어진다면 약 한 35%까지도 밀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밀릴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심하게 밀린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 9,176원 저점 밴드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싸지는 거다. 그때는 무조건 물량을 모으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왜? 2021년 적정 주가가 이 정도 레벨이고 이 정도 높이인데 이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선 9,176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싸게 산다는 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게 사게 되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데 떨어질 때는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다든지 또는 개별적인 어떤 종목의 악재나 공시가 안 좋은 내용이 떴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하락세가 두드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그 해에 적정 주가 하단 밴드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밀렸다가 다시 금방 회복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엄청난 매물대를 청청히 쌓아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가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 심리에 의해서 물량을 다시 던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상승의 추세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단 밴드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많이 시간과 또 힘,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거든요.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반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너무 큰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주가의 가격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잘못되면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 부근에서 그러니까 하단선 부근 그러니까 저점 밴드에 가까운 부분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의 반전의 기회를 아주 오랜 동안 잡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고요. 무조건 싸다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유가 상으로는 지금 2020년 또 2021년, 2022년, 2022년은 28,000원까지도 지금 적정 주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가격의 상승 부분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까지 봤는데요.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제표는 우리가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재무제표 안에 있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현금 흐름표는 제가 늘 설명드리듯이 세 가지 종류의 캐테고리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나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하나는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 네,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업 활동은 플러스,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재무 활동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 활동은 말 그대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 올해 1분기, 2분기 상만 보면은 사실 현금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3분기, 4분기, 물론 3분기는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3분기, 4분기의 그 두 가지의 두 분기의 데이터가 더 더해지면 이게 이제 다시 플러스 값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2분기까지의 데이터입니다. 2분기까지 데이터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다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스모 신소재가 투자를 한다는 말은 그만큼 회사의 현금이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 마이너스 값이 되면 뭐 이상하지 않은 정상적인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도 지금 많이 못했죠. 마이너스 11이라고 했다는 것은 투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못했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좀 빠방하게 들어와야 투자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마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도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 활동은 이제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가 돈을 꾸어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채가 발생한다는 거죠. 돈을 꾼다는 말은 꾸어서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온다는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다는 말은 반대로 꾸어왔던 돈을 갚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 거죠. 꾸어와서 플러스가 돼야 될 돈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꾸어왔던 돈을 오히려 갚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좋다. 예, 물론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을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자신이 있다는 거고 회사가 그만큼의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서 유보율에 자신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커지는 건 또 위험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너무 투자 리스크를 편향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이면 좋은데 이 부분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은 지금 다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지만은 영업 활동을 위한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3분기, 4분기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분을 꼭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코스모 신수제가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자, 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예,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지금 작년에는 뭐 마이너스였죠. 적자였으니까 예,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보였고요. 올해는 5.4% 정도. 그러니까
이 전체 그 영업 활동, 영업을 통해서 얼마를 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팔면 5.4를 남긴다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5.4%, 내년에는 5.67, 그다음에 다시 또 조금 떨어져서 5.64인데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근데 제조업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그런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신소재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많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추인데요. 일단 올해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채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80% 이상 넘어가는 회사의 부채 비율은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데, 물론 그것도 업종과 테마에 따라서 다 획일적으로 80%를 갖다 대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80에서 100% 정도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100% 특히 이상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볼 수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추이거든요. 지금 작년에 부채가 78% 수준이었는데 올해가 109%, 내년 143, 182.05%까지 해가 갈수록 지금 이 부채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혹시 적신호가 올 수 있지 않은가? 아까 확인했던 그 현금 흐름표에 그 영업 활동률이랑 현금 흐름 그 부분도 조금 찝찝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의 이 상승분도 계속 좋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인 돈을 얼마나 쟁겨 놓느냐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뭐 400%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최소한 1000% 이상의 유보율을 만들어 줘야 그 회사가 유보율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현금 흐름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유보율도 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금이 부족하니까 부채를 더 많이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또 부채 비율. 그리고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R&D나 뭐 이런 생산 공장이나 이런 또 신소재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조금 경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회사가 뭐 다른 뭐 어떤 경영 자체의 비용으로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지질 않고요. 새로운 신소재 개발이나 또 차세대 먹거리를 위한 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지표들은 분명히 안 좋아 보입니다만, 좀 특별히 이 지표들을 더 모니터링해 가면서 이 회사의 그 어떤 방향성, 사업 성장성에 대한 방향을 확인해 가면서 또 실적도 그만큼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가면서 간다면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 분석 상으로는 일단 회사가 2018년, 2019년, 특히 2019년에 많은 어려움을 실적적으로 보인 모습을 분명히 보였고요. 또 그만큼 주가도 좋지 않은 모습, 특히 2018년에 정말 정점을 찍었었죠. 정말 끼 있게 높은 수준의 주가를 형성했었다가 2019년 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코로나 이후로 급반등할 때 같이 좀 편성을 해서 상승을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옆으로 행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보하는 부분이 지금 조금 길어질수록 사실은 어떻게 꾹꾹 눌리고 있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죠. 압력이 팽창하겠죠. 그러면 뭐 위든 아래든 한번 터지게 되면 조금 더 강한 힘의 분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어떤 실적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본 결과는 아래로 간다기보다는 조금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어질 2부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 수준에서 또 어떤 전략으로 어떤 매매의 방법을 가지고 코스모 신수를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영상을 준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코스모 신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테마 업종이 지금 사실 그렇게 힘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코스모 신소재가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 또는 상승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좀 조정 국면, 이게 뭐 기간 조정이든 또는 가격 조정이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 구간을 잘 활용하셔서 이 코스모 신소재의 물량을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으로 모아 나가신다면 또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일부 기본적 분석, 코스모 신소재, 쿼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일부 기본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